네, 마지막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자 인사를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민 공통서비스 앱 개발팀에서 iOS 개발 담당하고 있는 신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규님과 같은 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는 이화영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민에서 주문 고객과 라이더, 사장님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고 그중에서 전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먼저 안심콜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서버, iOS, 안드로이드에서는 각각 어떻게 서비스를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심콜을 만들게 된 배경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배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안심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낯서실 것 같습니다. 네, 안심콜과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먼저 안심번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심번호는 내 전화번호 대신 사용하는 임의의 050 번호를 의미합니다. 저희 배민은 2017년부터 주문 고객에게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문하기 화면에서 내 연락처 대신에 안심번호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주문은 안심번호가 발급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안심번호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먼저 라이더가 배달 과정에서 주문 고객과 통화할 일이 생길 때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게 될 텐데요. 네, 그러면 라이더는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지만 주문 고객의 전화기에는 라이더의 전화번호가 표시가 될 겁니다. 네, 만약 주문 고객이 거꾸로 이번엔 라이더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좀 전에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다시 콜백하게 될 텐데요. 이때 라이더 전화기에는 이번에는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될 겁니다. 네, 즉 주문 고객은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려면 콜백은 지양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이슈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네, 저희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화번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안심콜이고요. 안심콜이 다른 점을 요약하자면 안심번호는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지만 거꾸로 콜백할 때는 보신 것처럼 번호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심콜은 수신, 발신 모두 전화번호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당연히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안심번호는 수신만 권장되는 반면에 안심콜은 수발신이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안심번호는 주문 고객에게만 현재는 제공되고 있지만 안심콜은 수발신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고객과 사장님, 라이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네, 현재 안심콜은 고객과 라이더, 사장님을 이어주는 1:1 통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오픈을 했고 안심번호와 현재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안심콜과 같은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안심콜 서버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성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웹 RTC입니다. 웹 RTC는 클라이언트 간의 실시간 음성, 영상 또는 데이터를 교환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VoIP 기술에 비해서 접근이 쉽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초기 안심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이 기존 VoIP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몇 가지 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 웹 RTC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URTC는 브라우저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통신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웹RTC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조금 오래전 그림이긴 하지만 웹RTC를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옮겨와 봤습니다. 먼저 서비스 앱은 웹 API를 통해서 웹RTC API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웹RTC는 오디오와 비디오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액세스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스 엔진 그리고 비디오 엔진에는 몇 가지 코덱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품질을 보정하거나 품질을 보정해주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P2P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턴, 턴, IC라는 요소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그림을 요약하면 웹RTC는 디바이스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하고 미디어 스트림을 획득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세션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를 획득하고 생성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끼리 연결을 맺고 실제 미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실시간 통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곳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 다음 요소로는 시그널링입니다. 시그널링은 상대방 클라이언트를 찾고 연결하는 방법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그널링인데요.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교환하는 정보로는 SDP, 즉 미디어 세션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이 정보에는 해당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코덱 종류나 미디어 타입과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 캔디데이트라고 하는 네트워크 정보인데요. 이 정보는 자신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는 이후 발표 내용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결국 발신자와 수신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정보 또는 미디어 세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시그널 서버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고, 이 과정을 시그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턴, 턴 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턴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스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수행해주는 서버가 스턴 서버입니다. 네, 그림처럼 발신자가 공유기나 방화벽과 같은 나트 장치 아래에 있을 경우에 프라이빗 IP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스턴으로 해당 요청을 보내면 이 프라이빗 IP 정보는 나트를 통과하면서 외부에서 연결 가능한 퍼블릭 IP와 포트 정보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럼 스턴 서버는 해당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과정을 스턴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턴인데요. 최종적으로 두 클라이언트가 직접 연결을 맺고 실제 음성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교환하게 될 텐데, 특정 일부 제한적인 나트 환경에서는 이러한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턴인데요. 턴 서버는 두 클라이언트 간의 미디어를 대신 릴레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CE입니다. ICE는 클라이언트 간의 직접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웹RTC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ICE는 클라이언트에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정보, 즉 IC 캔디데이트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를 상대방 클라이언트와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연결을 시도하고, 때로 앞서 설명드렸던 일부 제한적인 나트 환경에서는 턴 서버를 통해서 이 연결을 수행하도록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ICE는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구현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각각 자신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시그널 서버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받게 되고요. 스턴 서버를 통해서는 자신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클라이언트 간의 미디어를 직접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턴 서버가 미디어를 대신 릴레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저희 안심콜 서버는 어떤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콜 서버는 크게 시그널 서버와 턴 서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그널 서버는 우선 클라이언트와 시그널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하는데요. 이 양방향 통신을 저희는 웹소켓을 사용해서 통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켓 I/O를 통해서 웹소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림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시그널 서버를 통해서 시그널 서버와 웹소켓 연결을 맺고 해당 연결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SDP 또는 IC 캔디데이트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시그널 서버가 처리를 해주고요. 이 시그널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토콜은 통화 연결을 수립하고 유지, 해제하는 모든 과정을 제어하기 위한 약속 또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시그널에는 SDP 또는 IC 캔디데이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전체 통화 과정을 제어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림처럼 전화를 발신하는 단계부터 수신 응답하는 단계, 그리고 또는 통화를 거절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화를 종료하는 단계까지 모든 통화 과정을 통화 이벤트를 시그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그널 프로토콜에는 대표적으로 VoIP에서 많이 사용되는 S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안심콜에 필요한 시나리오만 간단하게 구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배미는 궂은 날씨나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연하게도 통화량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널 서버와 연결을 맺는 소켓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텐데요. 네, 이를 대비해서 시그널 서버는 여러 개의 노드로 확장을 해서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이때 저희는 소켓 I/O의 아답터라는 요소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답터라는 것은 서버 내부에서 연결된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하는 서버 측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아답터는 인메모리 형태로 서버 내부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버로 노드가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서버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전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레디스를 통해서 아답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소켓 I/O에서 모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대신에 몇 가지 백엔드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레디스 어댑터를 사용해서 해당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턴 서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턴 서버는 스턴과 턴 두 가지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턴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용 서버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픈 소스에서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정성과 대용량 처리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코턴이라는 오픈 소스 서버를 사용해서 턴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네, 턴 서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보안인데요.
이 턴 서버는 미디어 릴레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비용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역할의 서버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리소스를 할당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림처럼 WebRTC 클라이언트는 피어 커넥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IC 서버, 즉 턴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크레덴셜 정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크레덴셜 정보는 턴 서버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턴 REST API라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표준 문서 초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클라이언트는 REST API를 통해서 자신을 인증을 하게 되고, 이 REST API는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시간 제약이 있는 일회성 크레덴셜 정보를 생성해서 응답을 내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앞서 보신 것처럼 IC 서버 정보로 해당 크레덴셜 정보를 사용해서 턴 서버와 통신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이때 그 REST API의 역할을 저희는 시그널 서버가 대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심콜 클라이언트가 시그널 서버와 최초의 소켓 연결을 맺을 때 내부의 인증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일회성 크레덴셜 정보를 시그널로 응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REST API 호출을 한번 줄이게 되고, 지연 요소를 줄이면서 연결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 서버와 턴 서버 그리고 WebRTC와 관련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결국 서버들의 역할을 핵심만 요약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교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정보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간에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디어 스트림을 중간에서 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WebRTC를 활용하는 안심콜에서 중요한 요소인 클라이언트를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민 공통서비스 앱 개발팀에서 iOS 개발을 맡고 있는 신동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iOS 안심콜 모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S 안심콜 모듈은 스위프트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옆에 보시다시피 3개의 앱이 있어요. 이제 배민 커넥트 앱, 배달의 민족 앱, 배민 사장님 앱, 각 앱의 프로젝트에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모듈을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안심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심콜 구성 요소, 그리고 안심콜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통화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안심콜 흐름,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콜 구성 요소입니다. 안심콜 구성 요소 중에 안심콜에서는 어떤 외부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안심콜이 어떤 통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콜 외부 패키지입니다. 안심콜 내부에서 소켓 IO, WebRTC 패키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켓 IO는 앞서 시상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그널링을 통해서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입니다. WebRTC는 실제적으로 통화를 위한 정보 교환이나 통화 미디어 스트림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그널 커넥션이 소켓 IO 패키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WebRTC 커넥션이 WebRTC 패키지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 RTC 커넥션을 통해서 IP 포트 정보를 발신자와 수신자가 받게 되고요. 그것을 시그널 커넥션을 통해서 주고받아서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화가 연결이 되면 미디어 전송을 다시 웹 RTC 커넥션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키지 구성입니다. 총 4가지의 서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화를 위한 통화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하는 콜 패키지, 그리고 시그널링을 담당하는 시그널 패키지, 웹 소켓을 통해서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소켓 패키지, 그리고 이 세 부분의 패키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모아놓은 코어 패키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 패키지 중에 콜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 매니저는 앱이 실행이 되면 하나의 인스턴스만 구성이 되는 싱글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 매니저에서 iOS에서 푸시를 받기 위한 푸시킷, 그리고 통화 연동을 위한 콜킷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콜킷에서 제공해주는 UI뿐만 아니라 앱 내에서도 통화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화면들에 대한 UI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콜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관리를 하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 클라이언트입니다. 콜 클라이언트는 통화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스턴스이고요. 해당 인스턴스에서 시그널 서버를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웹 RTC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 RTC를 사용해서 피어와 피어가 연결되는 피어 커넥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콜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통화에 하나만 생성되고 통화가 종료되면 콜 클라이언트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널 클라이언트입니다. 시그널 클라이언트는 실질적으로 웹소켓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이고요. 콜리와 콜러, 발신자와 수신자마다 받아야 되는 시그널이 조금 다른데 그것을 나누어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별로 처리 함수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화 요청 시그널, 오퍼 시그널, 앤서 시그널, 아이스 캔디데이트 시그널, 종료 시그널 등 다양한 시그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소켓 클라이언트입니다. 웹소켓 클라이언트는 소켓 I/O, 소켓 통신을 직접적으로 하는 인스턴스이고요. 소켓별로 통신을 위한 옵저빙을 해두고 또한 소켓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샌드에 대한 함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스턴스를 한 번의 구조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콜 매니저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 콜 매니저에서 UI와 콜킷, 푸시킷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하나가 생성이 되면 콜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콜 클라이언트 안에 시그널 클라이언트와 웹 RTC를 사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콜 흐름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 발신 화면입니다. 발신자가 통화 요청을 하게 되면 배민 앱이나 배사의 배민 커넥트 앱에 통화 화면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노출이 되게 되면 발신자 측에서 시그널 서버를 통해 통화 요청 시그널을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그널 측에서는 수신자로 푸시를 송신을 하게 됩니다. 통화 요청 시그널을 송신과 동시에 발신자는 웹 RTC 피어 커넥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어 커넥션의 오디오 세션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푸시를 받은 수신자 입장의 수신 화면입니다. 옆에 보시는 수신 화면에서 통화 수락을 누르게 되면 통화 수락 시그널을 시그널 서버를 통해 전송합니다. 그러면 시그널 서버는 발신자에게 푸시가 수락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통화 수락과 동시에 수신자 측에서는 WebRTC 피어 커넥션을 동일하게 생성하고 오디오 세션을 동일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제 배민 앱 내에 화면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준비 중이에요라는 타이틀을 노출하고 이제 준비 화면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피어 커넥션 발신자 측에서 피어 커넥션 WebRTC의 피어 커넥션 오퍼를 실행을 하게 되면 로컬 SDP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로컬 SDP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 시그널 서버로 송신을 하게 됩니다. 해당 로컬 SDP를 받은 수신자는 상대방의 로컬 SDP를 리모트 SDP로 피어 커넥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 커넥션에 앤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수신자의 로컬 SDP가 다시 생성이 되는데요. 그 로컬 SDP를 발신자에게 다시 송신을 하게 됩니다. 발신자는 수신자의 로컬 SDP인 리모트 SDP와 자신이 오퍼를 실행해서 만들어냈던 로컬 SDP를 피어 커넥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 다 되었다. 수신자 너도 이제 로컬 SDP와 리모트 SDP를 설정을 해라라는 에크 앤서라는 시그널을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신자는 이미 상대방의 리모트 SDP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로컬 SDP를 설정을 해서 통화에 대한 준비 단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WebRTC 자체에서 서로 간의 아이스 캔디데이트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교환을 한 후보군들을 비교를 해서 피어 커넥션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 연결이 되는 통화 연결이 되고 통화 시간을 스타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2가지의 흐름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화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7가지로 통화를 종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인데요. 여기 앞서 나와 있는 화면은 종료가 된 화면입니다. 이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발신자든 수신자든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발신자, 수신자 상관없이 통화 연결이 종료를 하고 통화 시간을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널로 통화가 종료되었다라는 엔드콜 시그널을 송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엔드콜 시그널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수신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통화를 종료하고 통화 연결 종료, 통화 시간 스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화 화면은 닫히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통화를 연결하고 종료하는 흐름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인데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 중에 3가지를 꼽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콜을 통화 테스트를 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안심콜 통화 중에 다른 통화를 감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 중이지 않을 때도 저희가 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콜 통화 테스트입니다. 저희는 배민 사장님의 배달의 민족의 배민 커넥트 앱 총 3가지의 앱의 안심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뭔가 수정이 있을 때마다 배포를 하고 또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테스트 앱을 배포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 소요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통화도 테스트를 정확히 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모듈 내부에 샘플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각 저희 서비스 앱에 있는 번들 아이디 기준으로 이그젬플 타겟을 3개로 구분해서 샘플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푸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푸시가 이제 이 번들 아이디 기준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민 콜 이그젬플이라는 프로젝트이지만 타겟을 3개로 나눠서 번들 아이디를 실제 서비스 앱의 베타 앱의 번들 아이디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앱은 총 3가지를 타겟별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실제 통화를 위한 테스트 기능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 배포 없이 시뮬레이터나 혹은 테스트 기기로 바로 빌드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심콜 통화 중 다른 통화 감지입니다. 저희가 안심콜을 통화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전화들로 인해서 안심콜이 종료되었을 때 안심콜로 인해서 이 통화가 종료가 되었는지 혹은 카카오톡 일반 전화로 인해서 통화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서 보여줘야 할 팝업 메시지들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함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CX Core Observe Delegate 중에 이제 Core Observer Call Chang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콜킷을 통해서 통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콜이 변경이 되었을 때 UUID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통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콜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되고 그 콜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UUID가 부여가 되는데 그 UUID를 배민 콜이라는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해당 함수에서 콜이 들어왔을 때 그 UUID가 배민 콜이 아니라면 그 UUID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 체인지드 함수에 함수가 실행이 되었을 때 이 UUID가 배민 콜이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앱이 실행 중이지 않을 때 수신 통화인데요. 저희가 앱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푸시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푸시를 들어와서 여기서 응답 버튼을 누르면 앱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개발 중에 배민과 배민 사장님 앱 간의 안심콜 통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푸시가 노출이 되지 않고 디버깅을 해봐도 푸시를 받는 수신자 측에서 계속 앱이 강제로 종료가 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서를 다시 다 확인을 하고 다시 코드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그러면 애플 문서부터 다시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애플 문서에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PK Push Registry Delegate에 있는 did receive incoming push with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함수는 통화 푸시가 들어오면 앱을 깨우고 해당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해당 함수에서 바로 report new incoming call이라는 콜킷의 함수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몇 번의 테스트가 실패를 할 시 아예 애플 측에서 푸시를 보내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를 하고 해당 함수에서 리포트 뉴 인커밍 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푸시가 정상 작동하도록 고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OS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끝이 났고요. 다음은
이화영님께서 안드로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심콜 개발기의 안드로이드 부분을 설명드릴 이화영입니다. 저는 동균님과 같은 팀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안심콜 라이브러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전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콜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연동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콜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웹RTC는 앞서 희상님과 동규님이 많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피어와 피어 간의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웹RTC를 사용하여 안심콜을 구현했는데요. 이 안심콜을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스턴, 턴, 시그널 각 서버가 완전하게 잘 동작해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희상님과 동규님의 발표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커넥션을 가진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심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콜 스테이트 매니저가 있고요. 콜 스테이트에 따라 화면과 시스템을 관리하고 연동시켜주는 UI 매니저와 시스템 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었던 시그널 커넥션과 웹RTC 커넥션을 관리하는 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콜 클라이언트는 시그널 커넥션을 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그널 서버와 시그널을 주고받으며 웹RTC 커넥션을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설정하고 연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RTC 커넥션을 위해서 앞서는 소켓.io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웹RTC 커넥션을 위해서는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웹RT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켓.io를 이용한 시그널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상황에서 시그널링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아래 코드를 보시면 소켓을 생성하고 연결된다라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소켓 통신은 소켓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그널 서버의 URL과 소켓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소켓을 생성하고 시그널 서버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신자는 시그널 서버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전화를 걸었을 때 오퍼 시그널을 시그널 서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그널 서버도 수신자에게 오퍼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겠죠. 수신자의 경우에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심콜 수신이라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소켓 on이라는 소켓.io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를 통하여 오퍼 시그널이 전송되었을 때 수행해야 할 on 오퍼 리스너를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서버에서 시그널 서버로부터 오퍼 시그널을 받았을 때 수신자는 on 오퍼 리스너가 동작되어지게 되고 on 오퍼 리스너를 보니까 소켓 emi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answer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요. 이 answer 시그널은 다시 시그널 서버를 통해서 발신자에게 전달되어지고 발신자가 전화 수락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퍼 시그널과 answer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한 상황만 보여드렸는데요. 좀 전에 동규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시그널들, 엔드콜이나 아이스 캔디데이트, 기타 등등의 시그널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보낼 때는 emit 함수를 쓰고 해당 시그널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리스너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웹RTC 커넥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세한 동작은
동규님이 설명해 주신 안심콜 흐름 파트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함수들이 실제 WebRT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입니다. 나의 SDP 정보와 상대 SDP 정보를 저장하는 set local description 함수와 set remote description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패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ICE candidate 값들이 전달되어질 때 내부에 저장되어질 add ICE candidate 함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set과 add 같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전화를 시작한다 등의 스타트 콜 또는 미디어를 전송한다, send 미디어 이런 함수들은 WebRT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ebRT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피어를 연결한다라는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피어 정보를 연결 정보를 설정한다라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미디어를 전송한다라는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미디어 정보를 설정한다라는 코드를 작성해 두면 됩니다. 이러한 설정 정보들을 완료하고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WebRTC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연결을 설정하고 연결을 생성하고 미디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WebRTC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WebRTC 라이브러리는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위에 써있는 주소에 들어가서 소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빌드된 라이브러리는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를 다운받으시고 빌드 서버를 만드시고 빌드를 여러 복잡한 빌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겠죠. 그래서 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GitHub을 통해서 빌드된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있고요. 만약에 빌드 서버를 관리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생각이 드시고 빌드 작업이 좀 나는 하기 싫다 생각이 드시면 GitHub을 통해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 생각되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요.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구글 그룹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들을 읽어보시고 또는 여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해당 구글 그룹스에서 놀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콜스테이트입니다. 콜스테이트 매니저가 콜스테이트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현재 콜스테이트에 따라서 처리돼야 할 여러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동작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콜스테이트에 따라서 UI 화면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수신 상태에서는 수신 화면을 보여주고 전화 상태에서는 전화 통화 중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신과 발신할 때 들려줘야 될 링톤도 재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스피커폰, 오디오, 블루투스 헤드셋 등과 같은 오디오 패스들이 나열되는데요. 각 상태에 따라서 이런 오디오 패스에 대한 상태 처리도 콜스테이트 매니저가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동작은 시그널링 동작인데요. 시그널링 동작을 수행해서 시그널 처리를 하고 WebRTC 커넥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에서는 다음과 같은 콜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크게 시그널 서버와의 연결 상태와 그다음에 전화 상태로 분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들 상태나 오류 상태, 그다음에 전화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인커밍 콜, 아웃고잉 콜, 앤서 콜, 오퍼 콜, 그다음에 온 콜, 엔드 콜 같은 콜 스테이트가 있고요. 시그널 서버와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커넥팅, 커넥티드, 디스커넥팅, 디스커넥티드 같은 상태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태 전이는 꽤 복잡하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수신자와 발신자의 상황에 어떤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표시해 봤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은 인커밍 상태로 상태가 전이됩니다. 인커밍 콜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신 화면이 보여줘야겠죠. 사용자는 수신 화면에서 전화 수락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앤서콜 스테이트로 전이되어지고 앤서콜 스테이트에서는 시그널 서버로 앤서 시그널을 전달하게 됩니다. 시그널 서버는 앤서 시그널을 전달받고 발신자에게 보내고 또 발신자의 에크 시그널과 함께 여러 전화에 대한 처리가 완료가 되면 수신자에게 온콜 상태로 가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요. 수신자는 온콜 상태가 될 때 통화 중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신자가 통화 중 화면에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또 발신자가 통화 종료를 시키면 엔드콜 상태로 가고 엔드콜 상태는 임의의 시간 동안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 타임아웃 처리되어서 다시 아이들 상태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전화 발신 상태 다이어그램도 다음과 같은데요. 수신과 좀 비슷하죠. 다른 부분은 아웃고잉 콜, 오퍼 콜이라는 스테이트인데요.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아이들 상태에서 아웃고잉 콜 상태로 전이되어지고 아웃고잉 콜 상태에서는 발신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어서 오퍼 콜 상태로 바로 전이되어지고 오퍼 콜 상태에서는 시그널 서버로 오퍼 시그널을 전달하게 됩니다. 연결이 성공되어서 통화가 연결이 되면 온콜 상태로 이어지고 이어서 엔드콜과 아이들 상태로 전이되는 것은 수신자의 상태 전이와 비슷합니다. 오퍼콜, 앤서콜 이런 두 개의 스테이트가 시그널 서버와의 큰 연결 지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이외에도 다른 시그널들을 위해서 각각의 화면들이 상태 전이가 되어서 보여지곤 합니다. 끝으로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iOS와는 다르게 시스템에서 강제하거나 또는 표준화되어서 자동화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동규님이 설명해 주신 iOS 부분에서 푸시킷이나 콜킷이라는 VIP 콜을 지원해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 땀 한 땀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안심콜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에서 시스템 헬퍼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시스템 헬퍼가 수행하고 있고요. 시스템 헬퍼는 다음과 같이 안드로이드의 여러 구성 요소에 접근하여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텔레콤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커넥션 서비스, 퍼미션이나 데이터 세이버, 오디오 매니저나 센서 매니저를 접근하여서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긴 좀 부족하고요. 연동된 몇 가지 시스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권한을 위한 텔레콤 서비스 연동 부분입니다. 안심콜에는 다음과 같은 기획 요소가 있는데요. 일반 통화 중에 안심콜을 발신할 수 없다가 하나의 기획이었고, 일반 통화 중 안심콜이 수신되면 일반 통화를 먼저 우선시 처리되고 안심콜은 통화 중 처리를 해야 된다가 하나의 기획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일반 전화의 상태값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텔레콤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전화의 상태값을 알고 또 전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초반에 전화가 시작하는 시점에 권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절약 모드입니다.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무제한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요. 데이터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백그라운드 데이터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일반 데이터를 아끼면서 사용하신 분들이 특정 앱을 데이터 절약 모드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심콜의 경우 전화를 수신 받으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시그널 소켓을 생성하고 시그널 서버와 연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절약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와이파이 모드가 아닌 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 상황에서 안심콜을 전화를 받으면 안심콜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해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게 저희는 처리하였고요. 그 데이터 절약 모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획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데이터 절약 모드는 뭐 디제이블드, 이네이블드라고 보시면 이해되는 상태가 있고요. 화이트 리스트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 절약 모드를 전체적으로 설정했지만 이 앱은 내가 데이터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접 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면 화면이 꺼져야 돼요. 그래서 화면이 꺼지지 않으면 화면이 다른 일정 특정 부분이 터치되고 오동작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근접 센서의 상태 값을 확인하여서 지금 전화 화면을 꺼야 되는지 또는 켜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조금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센서 매니저를 통해서 해당 근접 센서 값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너를 등록하게 되는데 전화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해당 리스너를 꼭 해제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화 화면이 아닌데도 화면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근접 센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값을 얻을 수 있고 타입 프락시미티 타입으로 해당 값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전화가 왔을 때 화면이 켜져 있다면 상단에 왼쪽과 같은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화면이 꺼져 있거나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알림을 보여줄 수 없고 전화가 완료했던 알림을 보여주다 하더라도 굉장한 아이콘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게 풀스크린 인텐트 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이 풀스크린 인텐트 알림을 사용하여 구현된 화면입니다. 전화가 꺼져 있을 때, 잠겨 있을 때 전화를 수신받으면 해당 화면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스크린 인텐트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이 잠근 상태일 때 수신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앱이 해당 설정이 꺼져 있을 경우에 잠금 상태에서 수신 화면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전화 수신 화면 상태에서 풀스크린 인텐트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서 기획 요소에 맞게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 14 버전에서부터는 구글에서 제약사항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광고 스팸 및 사용자 인증 정보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약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풀스크린 인텐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로직을 꼭 준비하셔야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콜에서는 풀스크린 인텐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여주고 풀스크린 인텐트로 설정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액션 인텐트를 사용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풀스크린 인텐트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션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웹RTC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웹RTC에 대한 작은 이해와 또 관심, 호기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웹RTC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좀 복잡하지만 보여드린 블락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피어와 피어 사이에 뭐가 있고 스턴 서버와 턴 서버는 무엇이고 시그널 서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면 저희는 이 세션이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